저녁 하루 전 폭설 속 쓰러진 민간인을 구하고 복무 2주 연장된 특전사병장. 여자친구는 떠나고 동료들의 비웃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한 사람은 국정원 1차장,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 영웅이었습니다. 제대식 날 청와대 수석이 나타나 훈장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강민준 병장의 전역 전날입니다. 21개월의 긴 군 생활이 단 하루만 남았습니다. 민준은 특전사 부대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훈련과 작전을 견뎌냈습니다.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청룡부대 막산.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민준 27세는 침대에 앉아 저녁 준비물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복, 면회대,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새 운동화, 그리고 여자친구 수진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든 민준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이면 드디어네요. 제가 부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일 오전 11시 제대식이야. 끝나자마자 달려갈게.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21개월 기다렸는데 하루쯤이야. 내일 뭐 먹고 싶어요? 제가 맛있는 거 다 준비할게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그리고 너랑 영화 보러 가고 싶어? 통화를 마친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밤하늘에는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의 강원도 날씨는 매섭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박성훈 대위가 막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 병장, 마지막 야간 보초 근무 나가야지. 저녁 전날이라고 빼줄 수는 없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당연히 나가야죠. 박 대위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21개월 동안 수고 많았네. 내일 멋진 제대식 준비해놨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민준은 군복을 챙겨 입고 총기를 점검했습니다. K2 소총의 무게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21개월 동안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무거운 총도 빡빡한 군화도 모두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야간 보초소로 향하는 길,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시야를 가렸고 발밑은 이미 5cm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었지만 칼바람은 얼굴을 찔러왔습니다. 보초소에 도착한 민준은 교대하러 온 후임병 최진우에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최 병장이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내일이면 진짜 끝이시네요. 부럽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곧 저녁이야. 1년 6개월만 더 버텨. 시간 금방 가. 최 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님처럼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날씨 진짜 미쳤네요. 폭설 경보 떴대요.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일 제대식까지 무사히 넘어가야 할 텐데. 보초 근무는 4시간 교대입니다. 민준의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평소 같으면 지루한 시간이지만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마지막 근무라는 생각에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이미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민주는 보초소 안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후의 계획들, 수진과의 미래, 취업 준비까지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철책 너머 산길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쌍안경을 들어 철책 너머를 살펴봤습니다. 폭설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았지만 약 50m 앞 산길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 같았습니다. 민주는 즉시 무전기를 켰습니다. 초소 1번, 초소 1번, 비상 상황 발생. 민간인으로 보이는 인원 1명 철책 외곽에서 발견. 의식 불명으로 추정. 오버. 중앙상황실에서 당직사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소 1번 수신 확인. 현재 위치 고수하고 추가 지시 대기. 구급차 출동 요청하겠음. 오버.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설에 구급차가 산길을 올라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대까지 오는 길은 굽이굽이 산길로 이어져 있고 이미 눈이 30cm 이상 쌓였습니다. 민주는 다시 쌍안경으로 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 저 상태로 1시간만 더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규정상 보초 근무 중에는 절대 초소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민간인 구조를 위해 철책을 넘어간다는 것은 중대한 군기 위반입니다. 최악의 경우 영창은 물론이고 전역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급차는 최소 2시간은 걸릴 것이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민주는 무전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초소 1번, 민간인 상태 위중. 즉각 구조 필요. 구급차 도착 전까지 기다리면 생명 위험. 직접 구조하겠음. 오버. 당직사관이 급하게 답했습니다. 초소 1번 안 돼. 현재 위치 고수. 그건 명령이야. 오버.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이면 저녁입니다. 21개월을 무사히 마치고 수진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총기를 보초소에 두고 응급키트와 방한복을 챙겼습니다. 철책 비상문의 자물쇠를 열고 폭설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눈을 헤치며 달려간 민주는 쓰러진 사람에게 도착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니 매우 약했습니다. 민준이 남성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들리세요? 하지만 남성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남성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남성을 업었습니다. 무게는 약 70kg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특전사 출신답게 체력이 좋았지만 이 폭설 속에서 사람을 업고 산을 내려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전기에서 당직사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강 병장, 즉시 복귀. 이건 명령이야. 하지만 민주는 무전기를 끄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보건소까지는 약 20km입니다. 평상시에는 차로 30분 거리지만 이 날씨에 걸어가면 최소 5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민주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군인인 이전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폭설은 계속되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남성을 업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렸고 시야는 10m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눈은 이미 허벅지까지 쌓였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힘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방한복을 남성에게 덮어준 탓에 자신은 얇은 전투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고 손가락과 발가락 끝은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힌 남성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수시로 남성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살아있었지만 체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아저씨. 곧 병원 도착해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2시간째 민준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특전사 훈련 때도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행군 훈련은 장비를 메고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업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무게는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둘 다 위험했을 것입니다. 3시간째 민준의 온몸은 땀과 눈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동상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변한 손가락, 감각이 없어진 발가락.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니 새벽 1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내일 봐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일 수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4시간째 드디어 마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벽 5시 민주는 마침내 송현마을 보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건소 문을 두드렸고 당직 간호사 혜진 선생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 간호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민준이 남성을 내려놓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체온증 환자입니다. 빨리 응급처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의사 김태수 선생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체온부터 재자, 혈압도. 남성의 체온은 32도였습니다. 위험한 수준이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 의사의 빠른 응급처치로 남성의 상태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 사람을 어디서 발견했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청룡부대 근처 산길에서요. 쓰러져 계셔서 업고 내려왔습니다. 김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0km를 사람 업고 왔단 말이오? 대단하구만.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 죽었을 거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성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몇 시죠? 혜진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녁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하지만 부대까지 돌아가려면 최소 4시간은 걸립니다. 이미 저녁 시간에 늦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민주는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대장 박성훈 대위가 받았습니다. 박 대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병장, 지금 어디 있나?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송현마을 보건소입니다. 환자는 무사합니다. 박 대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하지만 자네 알고 있겠지?
보초 근무 이탈은 중대한 군기 위반이야. 저녁 시간도 이미 3시간 초과했고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대장님, 그럼 제가... 박 대위가 말을 끊었습니다. 복무 연장 2주 확정이야. 본부에 보고 올라갔어. 어쩔 수 없네.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2주 연장. 그 말은 오늘 저녁이 취소되었다는 뜻입니다. 박 대위가 덧붙였습니다. 미안하네, 강 병장. 자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군대는 규정이 있어. 일단 부대로 복귀하게. 전화를 끊은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21개월을 버텨낸 끝에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진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민주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녁이 2주 연기되었다고? 혜진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2주를 더 복무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오늘 저녁 못할 것 같아.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수진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해줘요. 걱정돼요. 하지만 민주는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민준의 동기들은 모두 전역했고 부대에는 민준만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막사는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소대장 이정훈 중위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강 병장, 수고했어. 사람 살린 건 잘한 일이야. 하지만 군인으로서는 실격이지. 명령 불복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대장님. 다른 간부들의 반응은 더 냉랭했습니다. 행정보급관 최민석 중사가 지나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영웅 놀이하더니 꼴 좋네. 21개월 버텼는데 마지막에 물 먹었잖아.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까요. 후임병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후임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지만 어떤 후임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후임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나 열심히 해. 최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한 일은 정말 멋있었어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민준이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수진과의 관계였습니다. 민준은 수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해 안 돼요. 왜 그랬어요? 하루만 참으면 됐잖아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오빠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21개월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됐어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하지만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락 나중에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21개월을 기다려준 수진이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SNS에는 민준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칭찬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댓글들이었습니다. 멋있긴 한데 왜 굳이? 하루만 참지. 아니 규정 어긴 건 사실이잖아. 군인이 명령 불복종하면 안 되지. 민주는 SNS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후회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남성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민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텅 빈 막사에서 민주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과의 이별, 동기들과의 이별,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문. 모든 것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구한 남성의 신원은 여전히 미상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119 구급차로 이송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헛수고를 한 걸까? 그 사람은 내가 21개월의 마지막을 포기하고 구했다는 걸 알기는 할까? 2주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사회에 나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고 민준만 홀로 부대에 남았습니다. 드디어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민준의 진짜 저녁일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동기들이 함께했던 제대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청룡부대 본관 앞 광장에 제대식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역하는 사람은 민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이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강성만 씨 59세와 어머니 박순희 씨 56세였습니다. 두 분은 아들이 겪은 일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을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잘했어. 엄마는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살린 건 잘한 일이다. 2주쯤이야 뭐 어때? 중요한 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야.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위로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대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대원 몇 명과 간부들만 참석했습니다. 중대장 박성훈 대위가 민준에게 제대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박 대위가 말했습니다. 강민준 병장, 21개월 2주일간의 복무 수고했네. 비록 마지막이 순탄치 않았지만 자네의 용기는 인정하네. 민준이 경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제대식이 끝나고 민준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21개월 2주일 동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입지 않을 옷입니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민준은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앞서 걸어가고 민준은 뒤따랐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정문 앞에는 수진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2주 전 그 전화 이후로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했어. 연락 주면 좋겠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부대 앞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시켰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안 왔구나?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헤어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그 착한 애가 왜?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수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부모님을 배웅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로 돌아가셨고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민주는 부대 근처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려고 했지만 오늘은 너무 지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 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들이었습니다.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높은 분이 부대에 방문하시나? 민주는 여관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더 이상 부대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전역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훈 중대장이었습니다. 박 대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강 병장, 아니 민준 씨, 지금 당장 부대로 와줄 수 있나? 민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 이미 전역했는데요. 박 대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분들이 자네를 찾아왔네. 청와대에서 오셨어. 빨리 와.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왜? 민준은 서둘러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정문 앞에는 여전히 검은색 승용차들이 서 있었고 정장 입은 경호원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정문에 들어서자 박성훈 중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준 씨, 이쪽으로, 빨리. 민준은 중대장을 따라 본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부대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정현수 씨였습니다. 정 수석이 민준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강민준 씨 맞습니까? 민준이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 수석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민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 수석이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를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문이 활짝 열리자 60대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2주 전 폭설 속에서 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민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남성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정현수 수석이 나서며 설명했습니다. 강민준 씨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욱입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정원 1차장? 그렇게 높은 분이었습니까? 김태욱 1차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2주 전 그날 밤 저는 북한 공작원을 추격하던 중이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극비작전이었죠. 민준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김 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공작원들을 쫓다가 폭설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함정에 빠진 것이죠. 저체온증으로 쓰러졌고 그때 강민준 씨가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정현수 수석이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님은
당시 북한 핵심 공작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차장님이 그날 밤 돌아가셨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김 차장이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구한 겁니다. 민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국정원 1차장이었다니, 그것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작전 중이었다니. 김 차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21개월의 마지막 날 저녁을 2주 앞두고 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김 차장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진짜 영웅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정현수 수석이 서류 가방에서 붉은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강민준 씨,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은 긴장한 채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정 수석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나는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랑무 공훈장이었습니다. 정 수석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에게 국가유공자 화랑무 공훈장을 수여합니다.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민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훈장을 받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수석이 훈장을 민준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무거운 금속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 훈장이 가진 의미였습니다. 박성훈 중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민준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2주 전 민준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조롱했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중대장이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했네. 내가 자네를 오해했어. 자네는 진짜 영웅이었네.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 괜찮습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나고 김태욱 1차장이 민준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차장이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제가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요원으로 특채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용기와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민준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국정원 특수요원이요? 김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청와대 경호처도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정원 특수요원이라니 평생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김 차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자질입니다. 정현수 수석도 거들었습니다. 강민준 씨, 이건 단순한 직업 제안이 아닙니다. 국가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시간을 좀 주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 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에서는 민준을 위한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2주 전 쓸쓸했던 제대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모여 민준을 축하해줬습니다. 2주 전 민준을 조롱했던 최민석 중사도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최 중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강 병장, 아니 민준 씨,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제가 좁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준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사님. 저도 이해합니다. 후임 최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형님 같은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민준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화이팅! 환송회가 끝나고 민준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잘 도착했니? 민준이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훈장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훈장? 민준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곧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정말 잘했다. 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그날 밤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어. 전화 한번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수진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수진과는 이미 끝난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훈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서울 집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제안은 여전히 고민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청와대였습니다. 민준이 택배를 열어보니 공식 문서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께 당신이 구한 김태욱 차장의 작전으로 북한 핵심 공작망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37건의 대북 첩보 사건이 해결되었고 수십 명의 공작원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예우를 결정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평생 국가유공자 예우, 대학 진학 시 특별 전형 자격, 공무원 특채 자격, 그리고 대통령 표창. 민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보상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입니까? 저는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청와대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을 만난다고? 민준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어요. 뉴스 봤어요. 오빠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민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수진이 눈물을 흘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그래도 오빠가 자랑스러워요. 수진이 돌아간 후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단지 사람을 구했을 뿐인데 다음 주 화요일 민주는 청와대에 초대받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직접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가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 만찬이 열렸습니다. 국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민주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태욱 차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결정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차장님.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김 차장이 기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준 씨. 우리 팀에 오신 것을. 민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1개월 2주일의 군 생활은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은 국정원 특수요원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힘든 훈련이었지만 보람찼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국정원 동료였던 여성 요원 은지 27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은지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후회 안 해요? 그날 밤 저녁을 포기한 거?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그리고 너를 만나게 해줬잖아. 민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주의 연장이 주었던 고통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얻은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민주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김태욱 차장을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편하게 전역했겠지만 지금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